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차 온도계를 보니까 그 9도까지, 영하 9도까지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더 올라갔는데 정말 오늘 추운 날씨라는 거 실감했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은 그 구준엽 가수 그 와이프가 그 급성 폐렴으로 해서 그 유명을 달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독감에 대해서 그 뭐 예방 주사를 잘 안 맞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예방 대책이 없었으면 젊은 사람도 충분히 그런 그 변을 당할 수 있다고 오늘 뉴스에서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 특별히 신경 쓰셔서 건강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진보 보수 뭐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당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때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문제들이지, 건강을 잃으면 그런 거는 뭐 한낱 그 소용이 없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드디어 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늘 나와서 그 조갑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보수 우파의 이제 뭐 대표적인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옛날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강성적인 그 발언을 해서 그 많은 분들한테 지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 반대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라서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좀 올바르게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많은 호감을 보이셔서 이분의 생각이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제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나 이렇게 행보들을 보면 특히 그 우리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을 할 때 보면 이분도 참 그 굉장히 신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또 이 세대 교체에 대해서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 조갑재라는 그 분을 만났고요. 뭐 이제 아주 어르신이죠. 우리나라의 그 원로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갑재라는 분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종인 그 원로를 만났습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지금 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김종인 박사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박사님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무슨 박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김종인 박사님의 그 집안은 그 옛날부터 그 정치에 관련된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대법원장인가 그러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뭐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 김종인 박사의 그 삶에서 보면 여기저기 이제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뭐 민주당에도 가서 뭐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또 이쪽에 와서 또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에서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준석 하고 또 뭐 거기 가서 또 뭐 이렇게 어울려서 뭘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이준석 당대표하고는, 이준석 의원하고는 뭐 이렇게 크게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보다는 우리 한동훈 대표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옛날에 그 어느 무슨 모임 자리에서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한테 뭐 한번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엄청나게 그 국민의 인기를 갖고 있을 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김종인 박사는 그 별의 순간이라는 거를 이제 그 자주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별의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뭐 별의 순간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한동훈 대표에게도 뭐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기억이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면 지금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뭔가 이해력이 있고 뭔가 그거를 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그 디지털 분야에 좀 더 그 열린 마음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생각도 이제는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뭐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냥 전해지는 뉴스만을 통해서, 보도만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보면 뭐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다가오는 시대가, 우리가 그 이 세계적인 변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죠? 뭐 디지털 시대는 뭐 벌써부터 왔었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초과학적인 그런 그 시대가 이제 거부할 수 없게 이제 지금 세계의 그런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 실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는, 또 한동훈 대표는 그 김종인 박사의 말을 좀 마음에 많이 새겨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질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요 며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그 중국의 그 딥시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또 그 트럼프의 그 인공지능에 관한 그 열린 마음, 또 구체적인 그런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뭐 보도나 또는 무슨 뭐 책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그 탐구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연 그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또 그 앞으로 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우리한테 도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또 어떤 정치인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파악을 해보셔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정책이,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이
진짜 급한 모양입니다. 진짜 뭐 지금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지,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계속 지금 정책이 오른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꺼내놓는 게 뭐 25만 원도 포기한다, 기본소득도 포기한다, 그런 거 옛날에 그 사회주의 같은 정책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민민주주의 아니냐 했던 그 정책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잠깐 그 공산당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정책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만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저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그 분배를 부르짖더니 지금은 이제 뭐 실용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대해서 쏘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계속 말을 바꿔왔던 이재명 대표였었기 때문에 그간의 그 행적을 봤을 때, 언행을 봤을 때 믿지 못할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거기에 믿겠습니다. 왜냐면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해놓고 내가 언제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부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이런 말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무슨 뭐 자기의 정책이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거를 증명해 보이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행동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시급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진정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려면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진짜 그거를 하면은 뭐 그 일말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계속 뭐 말로만 떠들면 그거는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전 국민 25만 원, 그거는 말로 그냥 포기한다 그래놓고 자기 대통령 되고 나서 제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줄게요, 그러면 그냥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뭐 크게 뭐 뒤집어도 크게 뭐 이렇게 그 여파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그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말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있죠, 왜? 그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노란봉투법.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이 민주당이,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요번에 그 간첩도 나왔잖아요, 그죠? 민주노총에서. 근데 그 민주노총에서 그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회사에 뭐 지네 맘대로 파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업을 하면서 그냥 파업합니까? 회사 막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막 하는 겁니다. 자기네 집단적으로. 그러면 회사로서는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죠? 그래서 따질 건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네가 이렇게 손해를 입혔으니 너네가 물어내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차를 끌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도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당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와서 당장 처리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서도 누가
손해를 끼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자는 거예요. 그 민주노총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그 회사 때려부시고 뭐 가스통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파업할 때. 그런데 그거 그냥 면제해 주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골자가. 그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게 회사라서 그렇지. 개개인으로 봤을 때 나한테 손해를 입혔는데 그거 면제해 주자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 면제해 주자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입혀도 그거 다 없던 걸로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더 활개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 부담이. 그게 노란봉투법의 골자입니다.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자는 내용. 그게 노란봉투법의 그 골자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민주당 무슨 뭐 국민의힘 이거를 떠나서 어느 당을 떠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 민주당 그 지지 기반 있잖아요. 민주노총.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에 맞는 말을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회사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주다가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사가 손해나서 회사 문 닫아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회사는 회사대로 손해보고 자기네 직장 다 잊어버리고 갈 길 못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자기네 강성 지지층만 보고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에만 싹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 철회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겠다. 이런 얘기 해야죠. 자기가 한 말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런 쟁점이 됐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국회 증언 감정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뭐 사람들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저희가 의심스럽냐면 그 기업마다 다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영업 비밀이 다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족발집도 비밀이 있잖아요. 족발집 그 국물 훔쳐간 거 처벌받잖아요. 그 국물 육수 훔쳐갔다가 처벌받은 적 있잖아요. 언젠가. 그 어느 영업이든지 잘 되는 집들 왜 보면 자기네만의 그 영업 비밀이 다 있는 겁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그거 자기네가 그 노하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무한테나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족발 그런 것도 그렇게 영업비밀에 해당돼서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데 지금 기업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면 너네 다 갖고 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안 갖고 오지 말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회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업비밀 핑계 대지 말고 갖고 와 이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저희가 의심스러운 거냐고요. 그 영업비밀을 갖다가 누구를 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에 주겠다는 건지 북한에 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너네 미천 다 갖고 와봐. 근데 그러니까 최대한 그건 지켜줘야 되거든요.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한 비밀, 이런 거는 오히려 지켜줘야죠, 국회에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간첩의 범위를 넓게 하자는 거거든요. 북한만이 아니라 외국 모든 사람들을 다 간첩으로 규정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업비밀 훔쳐가면 그게 간첩행위다 이거예요. 그거는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건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제출을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하라 이겁니다. 영업 비밀을.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냥 뭐 단순하게 증언감정법이라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질 않지만 거기에 그 골자는, 거기에 진짜 목적은 삼성한테 너네 반도체 어떻게 만드는지 그 비밀 갖고 와봐. 현대자동차 너네 비밀 한번 갖고 와봐.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한번 보게. 아니 국회에서 그게 왜 필요합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그 간첩 그 국정원에서 체포한 거 아시죠? 그 고발한 거. 그 민주노총 두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간첩 혐의자가 그 뭐 북한하고 내통하고 중국에서 무슨 뭐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지네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합법적인 간첩질입니다, 이런 게. 아니 그 수십 년간에 걸쳐서 쌓아온 노하우를 자기네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달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갖고 온다 해도 갖고 오지 말라 그래야지. 그것뿐입니까? 국방부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국방부에 그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그야말로 탑시크리트잖아요. 1급 비밀이잖아요. 국방에 관련된 거는. 근데 그것도 갖고 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누군가 얘기했죠. 아니 그거를 지금 저들이 그 돈을 얼마를 주고 알아내야 될 거를 왜 저한테 갖고 오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런 그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노총이 손해를 입히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라. 면제해줘라. 너네 영업비밀 갖고 와봐. 내가 한번 들춰보게. 자기네가 뭘 들춰봅니까? 뭘 안다고. 그거 누구한테 주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계속 끝까지 지금 뭐 법안으로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업비밀 넘어가면 그냥 회사 망하는 거예요. 회사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실용주의가 어떻고 흑묘면 어떻고 백묘면 어떠냐, 돈만 잘 벌면 되지, 이 얘기를 어디다 대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고치란 얘기죠. 그 말을 하려면 이런 법안부터 먼저 철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재해라는 게 나거든요. 산업재해라고 이제 납니다. 그게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들이죠. 일하다가 이제 뭐 사고를 당해서 어디가 크게 다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유명을 달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회사나 기업들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사 현장을 예를 들어 보면 그 거기에 들어오는 그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장비 같은 것도 그 너무 오래되면 거기 사용 못하게 합니다. 큰 현장에서는. 왜냐면은 장비가 노후돼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장비는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차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출고된 지 3년 된 장비와 차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일을 못하게 하거든요. 특히나 무슨 뭐 크레인 같은 거 이런 거는 못하게 하거든요. 사고가 날까봐. 그 이외에도 많은 그 안전장치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거든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춥고 또 엄청 더울 때 있잖아요. 그때도 또 일 못하게 합니다. 사고 날까봐. 뭐 저체온증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그 너무 더워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일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거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뭐 야근에 철야에 뭐 무슨 막 일 진짜 무섭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런 거를 다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공사장 높은 데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뭐 추락하시는 분도 있고, 어디 뭐 기계에 손이 끼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그분한테 입혔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회사 차원에서. 그걸 뭐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뭐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보상이니까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뭐냐면 사장을 구속시키자는 거예요. 그 회사의 대표를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회사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어느 누가 기업을 이끌려고 그러겠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이 있지만 보상을 해주는 한도를 더 늘리거나 보상을 어떻게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위축되는 거잖아요.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무서워서 장사도 못하고 뭐는 그 회사를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한테 팔아치우고 자기는 그냥 그 돈 갖고 편하게 살겠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사를 팔아치우잖아요. 중국에 이제 그 차이나 머니가 있어서 중국에 만약에 회사를 팔아치우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회사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까지 다 파는 거거든요. 그 기술까지 다 중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원가가 더 들어가요. 원가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가 더 올라가면 당연히 상품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에서 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말을 싹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주 52시간제. 그것도 지금 뭐 민주노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 52시간 밑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근데 그냥 유연하게 하자는 거. 이제 그 말을 싹 바꿔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이고 그러면은 더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더 일해서 더 개발해서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체감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라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놔둔 채 다른 것만 한다? 그거는 입만 나불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나 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바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런 거부터 입장을 제대로 밝히셔서 법안 철회를 하든지 뭔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다른 말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우리 한동훈 대표가 보면 참 명석한 게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무엇이 과연 상식적인가? 무엇이 과연 국가의 이익인가? 어떻게 국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또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 황운하 송철호 울산시장 판결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해봐야 또 사법부를 공격하느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빌미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드디어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뭔가 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를 둬야 되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보가 앞으로의 발걸음이 더더욱 우리한테 기대가 되는 그런 오늘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만 나불대지 마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신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말씀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웠습니다. 저도 오늘 일하면서 개 떨듯이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또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뵙고 나니까 기분이 아주 쑥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